실패하면 루나, 성공하면 역대급 혁명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최근 코인판에서 대세 유행을 만들고 언급한 모든 코인 프로젝트와 섹터를 하입시키는 남자, 바로 아서 헤이즈. 헤이즈가 최근 들어 계속 디파이 관련 얘기했고, 저도 방송에서 헤이즈 인용하면서 LSD와 리스테이킹 메타로 지금 이 섹터가 크게 타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코인들 전반적인 비트코인 약보합에 따라서 다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있는데 혼자만 우뚝 서가지고 강세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또 헤이즈가 최근 계속 밀었던 거 뭡니까? ENA, 에데나 랩스, 이더리움 기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프로젝트인 ENA도 다른 코인들 다 지금 하락세 타고 있는데, 혼자 출시되자마자 전체 크립토 시총 78위에 위치하면서, 혹자는 아서 헤이즈의 이런 트위터 마케팅과 선동을 한다라고 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시장보다 유행이 빠르고 빨리빨리 트렌드를 캐치해서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는 크립토 시장에서는 선동도 빨리 당하면 돈을 번다. 실제로 헤이즈는 최근 들어서 다 올라가고 나서 선동을 했던 게 아닙니다. 이미 한 달 반 전에 2월 22일 날 제가 그때도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실제 본인 블로그에서 시장 향후 내러티브 전망에 대해서 6개 프로젝트 주목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미 이더리움 스테이킹 등장으로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팬들 주목해야 된다 라고 바닥부터 우리한테 다 힌트를 줬었고, 그리고 NFT 및 디파이 플랫폼에서는 엘릭서, 그리고 덱스가 발전함에 따라 플레어도 그때 언급한 이후에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고, 최근 가장 뜨거운 에테나 랩스, 전통 금융에 의존하지 않고도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러티브로 탄생한 에테나 랩스, 그리고 브릿지를 구축하지 않고도 크로스체인 브릿징을 해결할 수 있는 엑셀라까지. 현재 지금 엘릭서를 제외하고는, 엘릭서는 아직 정식으로 토큰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아서 헤이즈가 말한 핵심 프로젝트들 전부 다 떡상이 나왔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건, 선동도 빨리 당하면 바닥에 사고 돈을 벌 수 있고, 이미 헤이즈는 최근 들어서 언급한 게 아니라 2월 달부터 우리한테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헤이즈가 어떤 메타를 만들고 내러티브를 만들고 하입을 만들 때 언급해주면 그 섹터를 빠르게 추적해서 우리가 좀 접근한다고 하면 충분히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에데나 랩스 같은 경우는 유동성 이더리움을 스테이블코인 알고리즘으로 구축을 했다면 여기에 또 추가를 했습니다. 에테나의 스테이블코인 USD의 지원 자산으로 비트코인까지 지금 온보딩 하겠다. 비트코인까지 추가해서 담보 자산을 안정화하겠다. 과거에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루나도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근데 루나 때와 지금 에데나 랩스는 저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어쨌든 간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는 시기였고,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기.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자산으로 잡았을 때 리스크는 뭐냐? 어쨌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대폭락이나 하락장이 왔을 때 그 담보를 스테이블코인 가격 방어를 위해서 연쇄적으로 계속 팔다 보면은 엄청난 시장의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에데나의 어떤 이런 프로젝트의 방향성이나 혁신은 충분히 박수 쳐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크립토컨트 CEO 주기영 대표도 최근 비트코인까지 담보자산으로 온보딩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보유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고 루나처럼 잠재적인 전염 위험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에데나 랩스의 백커들이 바이낸스부터 아서 헤이즈 여러 가지 쟁쟁한 VC들이 백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루나의 실패 사례를 보완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완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구축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에데나 랩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ENS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느 정도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알고 투자하시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시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데나 랩스는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루나, 성공하면 정말 역대급 혁명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 권도영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루나의 방향성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충분히 잘 운영만 한다라고 하면 이 달러, 기존의 미국채 기반으로 운영이 됐던 테더나 USDC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정말 가상자산이 배킹이 돼가지고 가상자산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가 되고 실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굉장히 큰 혁신이기 때문에 에데나 랩스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추적해 봐야 될 프로젝트가 아닐까. 그리고 헤이즈가 언급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중에 우리가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핵심 시장 내러티브 전망에서 6개 프로젝트 중에 아직 정식으로 토큰 출시가 안 된 코인이 하나 있는데, NFT와 디파이 플랫폼 엘릭서다. 엘릭서는 아직 정식으로 토큰 출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 엘릭서 투자자 리스트를 보면
굉장히 쟁쟁한 백커들이 아서헤이즈를 포함해가지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엘릭서도 우리가 추후에 에어드랍 혹은 토큰이 출시됐을 때 지금 에데나 랩스나 팬들처럼 굉장히 크게 하입을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엘릭서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위해 구축된 분산형 네트워크, 굉장히 이번 사이클에서 중요한 내러티브 중 하나인 덱스에서 온체인 유동성은 마켓 메이커를 거치지 않고 미들웨어를 통해서 제공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엘릭서 코인도 추후에 만약에 정식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헤이즈는 또 엘릭서 관련 트위터에서 엘릭서가 마시는 물약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엘릭서에 대한 기대감,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인 트위터에 계속 언급을 하고 하입시키고 마케팅을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누군가는 이런 헤이즈의 어그로를 욕하고 선동을 욕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 우리가 미리미리 빨리빨리 유행 캐치해가지고 조금 일찍 선동당하고 일찍 탑승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최근에 팬들이나 에데나 랩스처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자들에게 단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헤이즈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헤이즈가 배킹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조금 추적해보면 우리가 조금 추후에 또 다시 하입을 받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유행을 끌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아서 헤이즈가 최근에 신규 투자한 프로젝트 중에 주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올해 투자한 프로젝트 중에 유일하게 토큰이 출시된 프로토콜이고, 그리고 헤이즈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바로 디파이다. 심지어 이 주스 같은 경우는 어떤 생태계 위에 있습니까? 최근 굉장히 뜨겁게 핫하게 하입되고 있는 레이어2 블라스트 프로토콜 위에서 구축된 그런 프로젝트인데, 실제 블라스트의 레이어2 현재 지금 상승세 보십시오. 벌써 블라스트는 전체 레이어2 생태계, 그 쟁쟁하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레이어2 생태계에서 벌써 TVL이 4위까지 위치할 정도로 지금 쟁쟁한 레이어2 플랫폼들을 다 제치고 굉장히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향후에 굉장히 기대감이 큰 레이어2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스트는 아직 정식 토큰이 발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라스트 또한 향후에 정식 토큰이 발매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시장의 유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블라스트까지 어쨌든 엮여 있는 게 바로 주스 코인이고, 시총도 지금 600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유, 이 주스의 핵심 프로토콜은 뭡니까? 포인트 파밍을 디파이를 통해서 진행한다. 근데 팬들과 굉장히 비슷한 이더리움을 담보로, 그러니까 유동성 이더리움, 제가 봤을 때 LSD를 담보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대출부터 스테이킹까지 많은 디파이 프로토콜을 추진할 수 있는, 굉장히 지금 특히나 LSD와 리스테이킹 메타가 핫한데 그런 거랑 엮여서 갈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가 바로 주스다. 그렇기 때문에 주스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 본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굉장히 큰 하입을 받을 수 있는 섹터, 팬들이 지금 떴던 것처럼 제2의 팬들 같은 그런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큰형님이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 크립토 개별 시장의 리스크라기보다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나 신중론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으면서 올해 금리 인하 더 늦춰지는 거 아니야? 어떤 이런 매크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비트코인도 계속 갈팡질팡하고 미증시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눈치 보기가 지속되고 있다. 근데 이런 금리 인하 신중론의 MMF 머니마켓 펀드의 자금이 사상 최고치까지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MMF 같은 경우는 단기 금융 상품들, 환금성이 좋은 단기 금융 상품들의 금리가 높으니까 계속해서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뭡니까? 이 MMF 자금은 결국에 대기 수요 자금이다. 대기 수요 자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약에 금리를 내려준다거나 추후에 어떤 시장의 긴축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어마어마한 현금 유동성이 분명히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MMF로 돈이 계속 들어간다라는 건, 현금들이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 유동성이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닐 수 있어도 이 대기 자금 엄청나게 쌓여있는 MMF 자금들이 추후에 긴축을 좀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해준다라는 얘기가 하반기에 나오면 이게 빠르게 줄어들면서 이 돈들이 어디로 이동될 거냐,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델리티의 매크로 총괄인 주리엔 티머도 가상자산에 중요한 발언을 해줬는데,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주목할 점이 있다.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연간 변동성이 크게 낮아졌다. 비트코인은 이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통 증시와 비트코인이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좋은 이유는 뭡니까?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운용사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반대되는 자산, 비상간 자산을 무조건적으로 포트에 포함시켜놔야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올라간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통 레거시 금융은 대부분이 채권과 주식으로 포트를 구성해놨을 텐데 이것들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보이는 돌연변이 자산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위해서 실어도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시장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통 금융자산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중요한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차원, 위기에 강한 자산, 보험성 자산으로 우뚝 솟아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내러티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흐름들은 전통 금융기관들한테서 나타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사고 싶어 한다라고 지금 채굴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형 채굴회사인 허팔은 비트코인 일부 인수에 관심이 있는 월스트리트 은행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지금 연락을 받았다. 반감기 전에 계속적으로 월스트리트 전통 레거시 금융들은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반감기 되면 공급량도 절반으로 주는데 공급 부족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 모건 스탠리부터 UBS는 이르면 다음 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얘네도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앤드류 X3 캐피털 설립자는 모건 스탠리 내부 메모를 인용해서 글로벌 은행들이 비트코인 ETF 거래 지원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근데 재밌는 사실 아직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고객들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고 하는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시작된 거는 뭐밖에 없냐? 비트코인 현물 ETF밖에 없다. 향후에 이제 홍콩의 ETF까지 출시되고 전통 레거시 은행들까지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하고 대규모 대중 채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의 ETF, 월가 기관들의 ETF 수요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리고 독일의 대형 자산 운용사인 DWS 또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P를 출시한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흐름들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모노크롬, 호주의 자산운용소 모노크롬까지 CBOE 호주 지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했다. 전 세계가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이 혁신 자산 그리고 이 제도권에서 관할 하에 투자자 보호가 되는 이런 제도권 상품인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려는 수요, 수면 아래에서 엄청나게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기를 모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잘 구축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지금 선물 시장의 오픈 인터레스트 근데 가장 많은 미결제 약정 비율을 보여주는 게 어딥니까? 지금 전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보다 CME, 미국의 기관들이 선물 거래를 하는 CME가 지금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미국의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미결제 약정 포지션 또 뭐 잡고 있습니까? SM 매니저 운용사들은 지금 초록색 롱 포지션으로 압도적으로 잡고 있고 거의 쇼 포지션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롱을 보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중장기적으로 이 자산 운용사들은 초단타 헤지 펀드들처럼 뭐 단기 트레이딩하고 단타 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롱을 잡고 있다라는 것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3월 랠리 동안 암호화폐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3월에 현물 거래량은 2조 9,400달러로 2배나 증가했고 바이낸스가 연간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 근데 상승장에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 뭡니까? 현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현물 거래량이 폭증한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상승장 초입에 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전 세계적인 확장을 계속 가져간다. 이제 캐나다에서 제한 딜러로 등록돼서 캐나다에 등록된 최초의 국제적이고 가장 큰 거래소가 됐다라고 밝히면서 여기에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뭐라고 했습니까? 암호화폐 인프라 준수, 더 많은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이동하고 글로벌 경제 자유, 인류의 진보 가속화. 제가 봤을 때는 코인베이스는 지금 전 세계로 바이낸스의 힘을 빼놓고 나서 전 세계의 거래소 확장성을 다 가져가면서 얘네 또 누구랑 한 편입니까? USDC 서클과 한 편이고 USDC 백커로는 누가 있습니까?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이 세계관 여러분들이 무조건 코어에 단단히 구축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미국이 구축해 나가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코인베이스의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오디와 월드코인이 무기한 선물 시장에 상장이 됐다. 보통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에는 굉장히 공신력 있고 어느 정도 좀 근본이 있는 프로젝트들만 선물 상장시키기로 유명하다. 근데 여기에 오디널스와 월드코인, 비트코인 생태계의 핵심 오디널스와 월드코인은 AI입니다. AI에 어떻게 보면은 왕인 코인인데 이 두 개를 상장시켰다.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생태계와 AI를 중장기적으로 밀어주고 백킹을 해줄 수 있다라는 힌트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코인도 계속해서 좀 추적하고 트래킹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 들렸는데 페이팔의 국경 간 송금 서비스 줌에서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뭡니까? PYUSD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면서 미국 줌 사용자는 연결된 페이팔 암호화폐 허브 PYUSD를 USD로 쉽게 변환하고 이를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며 전 세계 160개국의 수취인에게 돈을 보낼 수 있게 그리고 페이팔 같은 초대형 금융 결제 기업이 PYUSD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결제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코인을 사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자금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메가톤급 소식이 들렸는데 리플이 이번 하반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리플 홀더들한테는 안 좋은 소리고 크립토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리플 네트워크는 국경 간 결제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그 목표로 만들어진 크립토 프로젝트다. 근데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범용성이나 활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물음표가 드는 거는 사실 리플을 뭘로 쓰려고 했습니까? 갈링하우스는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 리플을 쓰려고 했다. 근데 리플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거 굳이 리플이 그럼 필요 없어지고 국경 간 결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리플 홀더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갈링하우스는 재발이 저렸는지 우리는 결제 수단으로 리플 포기하지 않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 생태계를 확장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플 홀더분들도 계속 물음표를 던져보시고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거는 크립토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는 맞지만 리플 홀더들한테는 조금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1인 USDC 발행사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는 리플이 이번에 온체인 달러를 구축하기 위해 컴플라이스를 우선시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매우 고무적이다 하면서 리플한테 어쨌든 이 시장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든 거 박수 쳐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리플도 미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는 긍정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축하를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매크로의 불확실성으로 약간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전체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에 기관과 고래들은 계속해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빼서 축적과 매집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온체인은 속일 수가 없고 그리고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진정한 고래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금 늘어나면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축적세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비트코인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오늘 가장 중요한 향후 통화정책을 결정짓고 금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바로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전 수치 비해서 컨센서스는 굉장히 낮게 나왔고 여기서 만약에 고용지수가 예측치보다 더 하회한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시장은 다시 금리나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환호하면서 미증시부터 비트코인도 상승할 수 있지만 만약에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와주고 실업률도 만약에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예측치보다 낮게 나와서 고용이 튼튼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다시 미증시가 휘청휘청 거리면서 크립토 시장도 단기적인 매크로의 영향으로 조금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있을 바로 이 고용지표 발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무적인 점은 파이어 차트 상으로 어쨌든 72K에 굉장히 강한 매도벽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흐려졌고 반면에 하단 64K부터 61
1K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의미 있는 매수벽들이 지금 하단을 지탱해주고 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가장 큰 고래인 갈색고래와 보라고래 모두 아주 강한 풀 매수세에 동참하면서 다시금 저가 매집과 시장을 들어 올리려는 어떤 그런 고래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충분히 고무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세 상승장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10% 이상 빠지는 거는 수십 번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여러 번의 단기 조정 중에 그냥 하나의 위치에 있을 뿐이고, 어차피 저희 캐쳐 가족분들 구독자님들의 목적지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해봐야 2분 응선 3분 응선 왔다고 뛰어내리고 이 조정에 겁먹으실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배힘 딱 주고 구축만 해 나가면 된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